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능을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전선의 보급을 책임지는 하늘나는 맘모스 수송기입니다. 사실 총알이 없는 총, 포탄이 없는 포, 기름이 없는 탱크 이거 다 어디다 씁니까? 진짜 보급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옛날 한나라 최 유명한 명장 한신이 있죠. 한신. 한신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패전을 해서 불리한 상황이라도 하수는 공격을, 중수, 중간수는 방어를. 근데 최고의 고수는 병참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병참, 보급이 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병참을 해야 네. 방어도 하고 예. 공격도 하고 병참이 제대로 돼야. 병참이 제대로 돼요. 네. 그렇군요. 이 보급의 중요성 뭐 한신만 아니더라도 뭐 네.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91년 걸부전 때 미군이 그 승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보급 수송 작전을 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수백만 톤의 물자와 장비를 바늘로 하늘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기반이 됐던 건데 현대전에서 한 4월 이상 보급이 끊겼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끝난 걸로. 작전 실패. 예. 네. 과거의 전쟁에 비해서 현대전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점점 갖춰야 될 게 늘어나잖아요. 뭐 먹는 거 외에도 그다음에 장비도 늘어나고 그 장비에 당연히 기름 들어가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요즘 첨단 장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전기, 배터리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이런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보급품, 식량, 탄약, 뭐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전은 총력전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전쟁을 벌이는 국가뿐 아니고 다른 우방국들로부터 이제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아야 군수 지원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네. 그거는 뭐 2차 대전 때 뭐 영국군은 물론이고 독일군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생각해보면 삼국지대 이럴 때는 탄약 이런 건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칼 다 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군량과 마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급로를 끊고 그렇죠. 그 정도 얘기인데 지금은 원체 갖다 대야 되는 게 많으니까 종류도 많고 네. 훨씬 더 복잡하고 일도 많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게 수송기는 그러한 보급 병참이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가장 빠르게. 예. 예. 하늘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수송기가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1910년대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발전하면서 이제 여객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객기가 이게 이제 모태가 돼가지고 또 수송기로 발전하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늘나는 고래, 자, 맘모스. 그럼 그 수송기. 자, 어떤 모델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네. 연합국의 승리에 공헌한 4대 병기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C-47 수송기. 예. 많이 보긴 봤는데요. 저거. 지금 영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얘가 이제 예. 영화에 보면 항상 이제 구름같이 등장하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엄청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2차 대전 수송기 베스트셀러였죠. 그거네. 말씀하신 게 땅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만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과 82 공수사단
공수하는데 800대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였고요. 그래서 별명도 하늘을 나는 기차입니다. 보시면 약간 기차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게 여기 빼면. 차창도 있고. 네, 차창도 있고 옛날 기차 같이 생기기도 해서 요거는 보시다시피 쌍발 프로펠러기이고 원래 더글러스 DC-3라는 기종의 군용 모델인 거죠. DC-3는 이제 1935년 12월 17일에 처음 비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객기, 단거리나 국내용 미국에서 다니던 이제 여객기였죠. 35년이면은 여객기가 운용된 거는 참 빠른 거죠. 왜냐면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게 1903년이니까 불과 30년 만에. 30년 만에 미국 내에서는 이제 여객기가 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근데 아무튼간에 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그런 수송기 항공기의 시초가 DC-3였던 것이고 이 C-47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전선에서 많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합군 보급의 대동맥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이제 침공할 때는 공수부대가 여기서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글라이더 부대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 글라이더 타고 이렇게 네, 뛰어내리고 글라이더 그런다 타고. 그죠? 글라이더 비행 이제 주력 기체로 활약을 했었고 여기는 27명이 탑승할 수 있고 화물만 실으면 4.5톤을 실을 수 있고 전기 계통이 보통 이제 우리 지금도 차가 12볼트인데 이때도 12볼트였나 봐요 비행기도 내부 전기 계통이. 근데 이걸 이제 2배 24볼트로 강화를 해서 C-47A로 생산을 변경해서 했다가 나중에 또 엔진도 바꿔가지고 더 높이 뜰 수 있게 만들어서 C-47B까지 이렇게 나왔었죠. 뭐 모델 하나 나왔으니까. 근데 이건 좀 질문이 이건 못 타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이거 타시니 이건 못 타보셨죠?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구경할 수 있어요. 편하게. 쉽게. 전쟁기념관이나요? 여의도에 가보시면 전쟁기념까지 아니도 아니고 여의도예요? 여의도 가셔도 탈 수가 있는데 지난 4월에 서울시에서 여의도 공원 태극기 개양대 옆에 이 C-47 수송기 그 전시관을 새로 꾸몄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면 국내 유일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공간으로 이제 쓴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왜 그 여의도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이 광복을 맞은 다음에 사흘 뒤에 우리 이제 대한광복군의 이범석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특수부대 OSS 부대라고 있었죠. 이 부대하고 C-47 수송기로 딱 우리 한국 땅에 내린 곳이 바로 거기예요. 여의도 그 지점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공원 그 근처가. 공항과 활주로가 있었죠. 그래서 국군의 행사도 거기서 했었죠. 거기서 그 대규모 퍼레이드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뭐 5.16 광장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네. 거기서 퍼레이드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세미나 저희랑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요? 전 심지어 서울에도 안 살았어요. 우리 원장님은 그때 태어나서 보신 것처럼.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제 그 여의도에 그걸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47 수송기는 그 뒤에 이제 그 45년 11월 23일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하고 임정 요인 15명을 태우고 김포 비행장에 도착을 하게끔 만든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 특히 이 광복 직후에 우리와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네요. C-47.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가면 볼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이 C-47은 의외로 또 우리 소련하고도 인연이 깊어서 빗소리. 주민등록증 좀 잠깐만. 저 입구에 맡겨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가셔서 굉장히 환대를 받으셨죠. 저 러시아 가서 환대 많이 받았죠. 예. 네, 러시아 전승기념관 가서 많은 걸 보고 왔고 또 소련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소련이 사실 2차 대전 때 굉장히 전투를 많이 벌였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41년부터 45년까지 이제 독일하고 주로 서부 전선 소련 입장에서는 그때 2천만 명이 죽고 300만 명이 포로가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2천만 명이 그렇으면. 근데 전승기념관 가시면 그래서 이제 크게 소련이 이긴 이 전승기념관에 전승을 기념하고 있는 전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나폴레옹을 이긴 거.
또 하나는 2차 대전 때 이게 두 개가 주로 돼 있습니다. 가보면 모스크바에 있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도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베를린 나중에 점령되고 뭐 당시에 히틀러 자살하고 뭐 이런 상황 벌어지잖아요. 그때 미군이 베를린을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소련군이 먼저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둘이 경쟁을 많이 벌였는데 소련군이 사실 베를린을 점령을 먼저 했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소련이 원래는 이제 미국이 소련을 별로 안 좋아했죠. 공산 국가니까. 근데 나치가 더 큰 적이잖아요. 이때는 사실 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련의 물자를 엄청나게 대줬어요. 그 소련의 물자를 대주는 상황에서 쓰였던 게 바로 이 녀석이죠. 예. C-47이 엄청난 물량을 소련에게 부어주었던 이제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위해서 이제 랜드리스 법안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아예 1941년 3월 11일 날 미국 당시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이제 소련뿐만 아니고 영국, 뭐 중국, 프랑스, 뭐 자유 프랑스죠 그때 당시에는 2차 대전에 참가한 연합국 국가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보낸 물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트럭 42만 7,284대. 미국이 대단하긴 하죠. 전투 차량 13,303대, 오토바이 35,170대, 석유 267만 371톤, 증기 기관차 1,900대, 한 개 200톤씩 하잖아요, 막. 디젤 기관차 66대, 그리고 무개화차, 그 뚜껑 없는 그 차 있죠. 그거 9,920대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지금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달러가 넘는데요. 아니 그 냉전 시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련에다가 후회 많이 해야겠어요. 그거 괜히 줘갖고.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가 이렇게 비정하다, 냉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는 적은 친구라고 이렇게 도와준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네. 있었는데 나치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40년만 내 트럭 몰아주고 막.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스탈린도 네. 1943년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회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미국 물자 지원이 없었으면은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아유,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죠. 그 그렇죠. 정도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랜드리스 법안과 C-47의 역할이 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뭐 또 재미난 뭐 보고품 뭐 그런 거 좀 없을까요? 우리 원쌤은 이제 중무장대한 보급품 지원 목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저는 트럭, 전투 예, 차량, 오토바이.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제일 중요한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몰래 아, 우리가. 예. 예, 예. 아, 우리가 19금 프로였나요, 원래? 아니 그냥 잡지요.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 먹는 그쵸, 거. 그쵸. 예, 예. 근데 그 바로 스팸 통조림이었습니다. 우리 그 예. 대표적인 햄 통조림 그거요? 예, 예. 예.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점령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히 먹는 거 보급이 이제 소련국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스팸은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애용하는 식품이죠. 그러니까 그 스팸을 그때 이제 많이 지원해줬다고 그러고 그 외에 또 아주 유명한 그 마실 거를 보내줬는데 맥주. 음료수. 네, 술이 그 아니고 음료수 맥주. 네, 술이 아니고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콜라 하면 자본주의 상징 아닙니까? 코카콜라 네. 그거 예. 코카콜라 그러니까 무슨 M 무슨 뭐 햄버거 이런 거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처음에 좀 이렇게 보다가 마셔보니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소련인들이 즐겼고 특히 이 독재자로 악명높은 스탈린도 즐겼다고 그래요. 예. 집이 고향 그런 좀 맛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건강은 모르겠습니다. 소련군 총사령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이라고 네, 있어요. 이번에 저 네. 가서 사진 동상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거기 뭐 영웅이잖아요. 이 완전 그거는. 영웅이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소련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코프 원수죠. 네. 이 주코프 원수의 경우도 콜라를 보고 반했대요. 반해가지고 물론 이제 종전의 연합국 회의에서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우한테 은밀히 부탁을 한다며. 야, 콜라 이거 맛있는 거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주코프에 이상이 있으니까 또 이제 연합군 쪽에서 챙겨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사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네. 이 보드카 병에다가 미국이 네, 의심받겠다. 미국이 그 군대 원수한테 보드카병에다가 못 주면 네, 근데요. 이제 소련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네. 예. 거기서 콜라를 담아가지고 53자분의 무색 콜라를 무색 콜라요? 예, 보드카 같이 해야 되니까. 예, 긴급 제작해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별 맛은 없었겠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독일군도 이제 소련에 침공한 다음에 네. 엄청 고생했죠. 아유, 그렇죠. 날 예. 추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급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했는데 그때 이제 부러웠던 게 딱 이 박스에 깨끗하게 포장돼서 전선까지 배달되는 이제 콜라였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전쟁 발발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콜라 소비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독일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콜라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건데 이 실제로 보면 이 1934년에 이 24만 3천 병 이 콜라가 판매가 됐었는데 전쟁 발발 직전인 1939년에는 450만 명이 팔릴 정도로 독일에서 콜라가 대단한 인기였던 거예요. 네. 그 뭔가 큰일 있으면 자꾸 그렇게 단 것도 네. 땡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 떨어진다. 이런 근데 것도 문제는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미국하고 독일이 적이 됐잖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콜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미국은 당연히 코카콜라사에서 콜라를 독일에 그죠, 그거 먹고 쓰겠습니까? 당 올라서 열심히 적국에- 싸우면 어떡하라고요? 당연히 그건 좀, 적국에다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거 잘라야겠네요. 뭐 거기다 뭐 독약 그 독공부를 넣어서 보낸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 다음에 어떻게 보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상 교통로가 봉쇄가 되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대타를 찾게 됩니다. 대타. 그 독일 코카콜라, 네. 독일도 코카콜라 뭐 네, 근데 이게 네, 독일 뭐 코카콜라 젊은이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콜라 원액 만드는 법이 세계에서 제일 큰 비밀 중에 하나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 워낙 1886년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도 그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제조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눠서 알게끔 해놓고 그죠. 한 자리에 절대 모이지 않게 네, 한 비행기에 타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하여튼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 비밀로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거를 만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때 그 독일의 코카콜라 제사장에 이제 막스 카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콜라 대체 음료로 과일 맛의 탄산 음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환타. 예. 그러니까 환타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판타스틱.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맛이 환상적이다. 네. 이제 그런 그래요. 맥락에서 나온 게 이제 환타라고 그러죠. 그럼 이 환타가 2차 대전이 만들어낸 게 발명품이에요. 네, 환타도 2차 대전의 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마시면 기분 좋은 생각이 들게 한다. 뭐 판타스틱한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탄산음료는 좀 일가견이 있는데요. 그거는 혹시 캔 모으세요? 아니요. 캔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미묘한 맛을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C콜라하고 P콜라 구분하세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일단은 코카콜라는 네. 이 지금 원래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가 네. 전 세계 어디 가나 거의 맛이 비슷해요. 근데 환타는 맛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환타는 일관성이 없어요, 맛이. 그러니까 제가 뭐 중동인이 중국인이 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다닐 때마다 환타 맛을 한 번씩 보거든요. 같은 환타 오렌지라고 해도 어떤 지역에 가면 조금 쓰고 어떤 지역에 가면 떫고 해서 맛이 일관성이 없는 게 이게 본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각국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만드니까 그런 것 상황이 같아요. 벌어졌죠. 예,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코카콜라와 달리. 예, 근데 코카콜라는 거의 95% 그것 똑같진 않아요. 네. 거의 95% 같은데 환타는 맛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중앙 통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거죠. 비법을 유지하며 위기에서 중앙 통제가 엄청 강한 거고 환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예,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그냥 좀 환타 회사가 독일에 있는 건 원래는 있었나 알았는데 이게 코카콜라 인수됐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회사잖아요 지금 자회사인가 이러는데 그게 또 그런 역사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픔의 산물인 거죠 독일 사람들한테는 콜라 대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따지고 보면 할 얘기도 많은데요. 여기서 좀 계속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여기 뭐 우리가 지금 먹거리 엑스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환타가 2차 대전의 산물 열겁니다. 네. 자, 근데 전쟁터에 스팸 콜라를 보낼 정도라면 역시 미국이 통 크긴 큽니다. 앞서서 뭐 트럭에 무슨 뭐 기차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급품이 이렇게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북 전쟁의 승패를 가는 보급품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지 본방에서 나옵니다. 바로 보시죠. 악마의 음료부터 하늘의 선물까지 다양한 별명을 가진 현대인의 필수 기호품,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의 역사는 무려 1000년이 넘은 만큼 그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1861년부터 4년간 이어진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커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북전쟁은 병사들이 매일 커피를 마시며 싸운 최초의 전쟁이었는데요. 술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미국 해군은 남북전쟁 초기인 1862년부터 병사들에게 럼주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커피를 지급했습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를 종결시키는 자유와 평등을 이룬 전쟁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예제로 인한 여러 갈등 때문에 발생한 전쟁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북부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남부는 치열한 전투를 펼치게 되죠. 당시 링컨 대통령이 이끈 북군은 최초의 작전 시만 해도 경험 부족으로 전면 퇴각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후 북군이 남북 지역의 항구를 봉쇄하면서 승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항구가 막히면서 남군은 전쟁 내내 커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 때문인데요. 이래서 남군은 휴전이 이어질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커피를 얻기 위해 북군에 매달릴 정도였습니다. 북군을 이끈 벤자민 버틀러 대장은 북군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커피를 꼽았는데요. 전술에 커피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전투에 커피를 어떻게 활용한 걸까요? 바로 병사들에게 커피를 물통에 담아 갖고 다니게 하고 커피를 수시로 마시게 했는데요. 특히 병사들이 커피를 마신 후 각성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공격을 지시하는 기법으로 전투의 승기를 잡아나간 겁니다. 벤자민 버틀러 대장은 다른 부대 대장들에게도 병사들이 이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그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커피 음용을 적극 권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북군은 전투 교범에도 커피는 강인함과 에너지의 원천이다라고 천명하고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커피를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남북전쟁 기록 보관소의 자료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마셨던 커피나 아침에 마시고 싶은 커피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당시 기록물 중 커피라는 단어는 전쟁, 총알, 대포, 노예, 링컨보다도 많이 쓰였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 병사 한 명이 마신 하루치 커피의 양은 무려 1.8리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물 섭취량이 2리터 정도이니 와, 당시 병사들이 마셨던 커피 양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죠. 특히 북군 병사 한 명당 제공된 커피는 1년에 16kg에 달했다고 하니 그 어떤 무기보다도 중시되는 보급품 중 하나였습니다. 치열한 전쟁통에서 그 어떤 최첨단 무기나 병력보다도 군인들이 갈망했던 보급품, 커피.
전쟁 당시 병사들에게도 커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는 북군 요원의 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커피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원두 커피를 빨리 갈아 마시려고 아예 소총의 밑동, 그러니까 개머리판에 그라인더를 장착할 정도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커피는 피곤한 일상 속 몸과 마음을 달래는 최고의 각성제인데요. 남북전쟁에서 항복한 남군에게는 없고 승리한 북군에게는 있었던 커피 역시 지옥 같은 전쟁통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기를 올려주는 최고의 보급품 중 하나로 활약했습니다. 예전에 남북 전쟁 때도 이렇게 커피를 챙기고 뭐 2차 대전 때도 환타를 만들고 했는데 우리 모르게 옆에서 우리도 무슨 시원한 무슨 아메리카노를 한잔 먹고 우린 보급이 좀 약해요, 그죠? 아니 그래도 저 우리 작가님들 휴식 시간에 이 군것질 할 거 과자나 이런 건 엄청 잘 챙겨. 과자랑 맹물이 보급품. 네. 예. 이상하게 전 녹화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커피 안 주는데 처음 봤어요. 과자 맹물. 잔뜩 과자랑 야, 맹물. 이 저반 빼고 두 분이 불만이 많았네.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니, 왜냐면 나는 커피를 안 먹거든. 본인 안 먹으니까 니네들이 먹든 거 말든 상관없다 이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의리를 못 지켜야죠. 네, 그러게요. 동참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계속해서 보급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콜라가 뭐 박스로 이렇게 곱게 포장돼서 뭐 독일 군들이 부러워할 정도라고 했으면 그때도 역시 이 수송기 이 C-47을 했을 텐데 그 진짜 당시에는 이거 제일 컸던 건가요? 그럼 이거 C-47이? 그거는 아니고요. 많이 쓰긴 했지만 네. 당시에 독일의 ME323이라고 이게 이제 거인이라고 불렸던 기간트라고 그 자이언트죠. 자이언트. 예.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바람기옥의 나우시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비행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프로펠러 예. 일본 애니에 참 그런 게 좀 예. 유해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스팀펑크스럽고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ME323 기간트를 본따서 만든 거고 이게 원래는 글라이더였어요. 등치가 엄청나게 큰데 예. 어떻게 된 거냐면은 1920년대 시작해서 2차 대전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독일이 이제 글라이더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연료를 안 써도 되거니와 당시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1차 대전 끝나고 생겼잖아요. 그때 동력 항공기 개발에 제약을 받았어요, 독일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지만. 네. 예. 전범국이니까 또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이제 뭐 조종사 양성도 하고 항공기 연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글라이더는 이제 일회용으로도 사용 많이 하잖아요. 다시 이제 내렸던 걸 끌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생산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착륙도 대충 해도 되고 그리고 낙하산보다는 정확하고 또 많은 군수품이나 병력을 동시에 또 투입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소음도 없고 그렇죠. 그죠. 엔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습장전에 사실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글라이더의 장점이 1940년 이제 프랑스 전을 통해서 증명이 됐었고요. 이때 독일 공수부대원들이 글라이더를 통해서 벨기에 독일 적경지대에 에반 MR 요새를 기습을 하게 되는데 정말 순식간에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병력과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데는 글라이더가 적격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또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독일의 수송기 중에는 이런 임무를 수행할 만한 동력 항공기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940년에 단 3개월간의 네. 개발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ME321 그 대형 글라이더예요. 그러니까 ME323의 모체가 된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앞에는 비행기 이제 끌고 있는 비행기고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글라이더가. 대형 글라이더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저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군요. 네, 저렇게 가고 이제 나중에 비행기는 선급 꼭 돌아가고 얘는 내려가지고 이제 수송하고 하는 건데 보기만 해도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최대 27톤 분량의 화물을 글라이더인 주제에 와, 27톤이면은 그 당시 27톤이면 대단한 굉장한 C 거죠. 아까 그 C47이 뭐 4점 몇 톤인가 뭐 그랬었는데 굉장한 거죠. 그 적재 공간만 해도 길이가 11m에 폭 3.15m, 높이가 3.14m씩 되고 예. 당시에 뭐 글라이더는 고사하고 일반 항공기로도 상상하기가 엄청난 정말 큰 규모였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 뭐 장갑차, 대포, 트럭은 물론이고 가벼운 거라면 전차도 탑재할 수가 있어요. 전차도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영국 침공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원래 ME321 이 글라이더를 쓰려고 했던 작전이 바다사자 작전이란 거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41년 봄에나 양산에 들어가서 동부전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얘기 드리지만 동력은 없습니다. 엔진이 없잖아요, 보시겠죠?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건데 이 앞에 비행기도 지금 HE111이라는 비행기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원체 크다 보니까 비행기 한 대도 못 끌고 두 대 비행기를 얼핏 보면 두 대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진짜 원래 큰 비행기 넓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두 개네요. 비행기 두 개를 통째로 연결해가지고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 예. 이 두 대를 연결해가지고 이 하나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대형 수송기로 개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쉬운 일이었죠. 동체는 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엔진을 장착을 하면 되는 거고 엔진도 당시 이제 프랑스 점령하면서 이제 노획을 한 놈론 14N 엔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6개를 이제 붙이게 돼서 사실은 쉽게 개조를 해서 이렇게 거대한 ME323 기간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보기에도 좀 무식한 분위기를 은근히 약간 키가 바퀴만 몇 개인가요, 저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위만 앞에만 보면 그 망둥어 망둥어죠. 진짜 비슷해요. 우리 같으면 ME323 망둥어라고 했을 텐데 강어도 한번 가야돼 봐. 진짜 똑같네. 망둥어, 짱둥어. 그 회로도 먹는데. 그러니까 ME323 망둥어. 진짜 망둥어. 근데 이게 엔진을 달았으니까 수송량은 좀 줄었죠. 예, 예. 줄어서 13톤으로 줄었지만 역시나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뭐 글라이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800km를 운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수송기였던 거고요. 독일이 200여 기의 ME321을 323으로 개조를 해서 일선에 투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급한 지역에 물자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됩니다. 예. 그 역할이 되게 컸겠는데요, 이거요? 네. 근데 이게 참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수송 능력이라든지 규모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근데 문제도 많았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느린 속력인데 이게 시속 250km밖에 안 됐어요. 와, 슈퍼 정도네요. 그러니까 웬만한 당시에는 뭐 대부분 프로펠러 항공기였습니다만 프로펠러 항공기로서도 느린 그런 속도였고, 그러니까 적 전투기에 걸리면 그냥 그렇죠. 바로 덩치도 격추죠. 크게 대충 쏴도 예.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격추인 거죠.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곳 적진에 뛰어드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였던 거고, 실제로 이제 1942년부터 북아프리카 전선에 이 보급 작전에 이 기관투가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중해의 제공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해권 이런 것들은 연합군이 이제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축국 해군이 해상 수송이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막의호로 유명한 우리 그 유명한 명장 롬멜 장군도 이제 고전을 하게 된 거죠. 보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간트가 이제 공수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이 공중을 통한 보급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1,200여의 비행으로 15,000톤의 물자를 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1943년 4월 22일 기간트가 거의 괴멸되는 이러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이탈리아에 이제 16대의 기간트가 배치가 돼 있었고,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14대가 격추가 돼 버려요. 거의 다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2대 빼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느린 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가벼운 방수포를 바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방수포? 예. 보면 아시겠지만 글라이더 출신이라 이게 선체가 기체가 이렇게 뭐 대단한 쇠로 되어 있는 게 쇠로 아니고 철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뼈대를 천으로 예, 예. 천으로 만든 천으로 된 거, 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관 총탄, 포탄이 몇 발만 막아도 이제 불이 쉽게 붙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관트가 다 철수를 해서 동부전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부전선에서는 이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1944년 이후에는 뭐 독일군이 이제 제공권을 어디서든지 거의 장악을 못하다 보니까 기관트는 더 이상 활약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럼 수송기도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뭐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 그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역시 이제 그 추진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대전 때는 이 이제 프로펠러 항공기가 대부분이었죠. 네. 물론 이제 메사슈미 제트기 막판에 등장을 하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프로펠러가 이제 피스톤 엔진을 이제 주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제트 엔진 기술이 적용된 가스 엔진 기술이 가스 터빈 엔진들이 이제 수송기 엔진으로 사용이 되면서 항속거리와 탑재량이 이제 대폭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는 이 제트 엔진을 네 발을 장착한 C-141 수송기가 등장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제트 수송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수송기는 이제 전략 수송기와 전술 수송기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전략 수송기는 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주로 후방의 주요기까지 수송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전술 수송기는 이제 작전 지역 내에서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전선까지 이 각종 물자라든지 병력을 수송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전략 수송기가 이제 전선 후방까지 병력 물자를 수송하면 전술 수송기가 그 전방까지 다시 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송기도 뭐 핵무기처럼 뭐 전략, 전술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면 저 전략 수송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수송기 어떤 모델들이 있죠? 네, 전략 수송기 이 또한 그 오랜만에 또 원쌤하고 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뭐 C5 들고 나오시죠. 예, 갤럭시. 그다음에 러시아는 안토노프 124 수송기가 대표적입니다. 서로 패 까놓고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냥 네. 다 까놓고. 뭐 깜짝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종류가 많지도 않고요, 이 바닥에. 네. 예, 선수가 빠네요. 네. 먼저 저 C5 수송기 말씀을 드리면 이건데요. 좀 낯익은 우리가 아는 요즘 수송기 같다. 커보이죠. 그래도 일단 커보이. 이게 이제 지난 6월 30일, 2018년 6월 30일에 이 C5 이 별명이 갤럭시인데, 갤럭시가 첫 비행 50주년, 비행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흐른 건데 아직도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송기고요. 역시 이게 록히드에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에 C-133 카고 마스터의 후계기를 선정하는 CXX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당시에 이제 미 공군에서 몇 개사로부터 이제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록히드, 보잉, 그다음에 더글라스 이 3개사를 놓고 심사를 하는데 1965년 4월에 록히드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록히드와의 경쟁에서 떨어진 보잉 후보도 있었는데, 이게 보잉 후보가 그냥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화려하게 여객기로 부활해요. 그게 유명한 747, 전복으로 유명하죠. 보잉 747이 이제 그때 이제 경쟁에서 탈락한 항공기가 이제 여객기로 개발이 된 이제 그런 게 됐는데, 여간 C5는 길이가 75.53m고 좌우폭이 67.91m로 이제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뒤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실었다 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앞부분에 뚜껑 열리듯이 기술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올리면 앞부분으로도 이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C5의 특징이에요. 이게 조종석도 들린 건가 그러면? 아니, 조종석은 저 요 위에 위에 있는 있어요. 거죠? 더 위에 있어요?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위쪽에 있다 보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 있는. 좀 들리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죠.
우리 원사님은 그래도 참 일관성이 있으시고. 네, 그렇죠. 뭐 여는 건 이거 좀 가리고 그렇게 열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네. 아, 이제 앞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접근에 대한 폭력이 좀 부족하시죠. 여간간은 그래서 이 앞뒤로 다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화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체 대부분을 이제 화물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M1 전차가 무게 50톤이 넘고 굉장히 무거운 전차인데 2대를 실 수 있고요. 트럭의 경우는 2줄로 해서 6대를 격대합니다. 그리고 헬기 중에 이제 CH-47 치누크가 좀 큰 편인데 이것도 이제 2대를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투기 경우도 F-14 톰캐트나 F-16 파이팅 펠콘 전투기를 이 날개 주날개를 뗀 상태에서 이렇게 수송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5 중에 이제 가장 최신형 개량형이 이제 C5M이라는 게 있는데 9년 전인 2009년 9월에 이 C5M이 8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2,500m 고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올라가는 기록을 세워서 수송기 하여튼 이런 기록도 세웠는데 수송기 부문에서 총 41개의 세계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크다 보니까 재밌는 실험도 했는데 냉전 시절 얘기인데 1974년 10월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발사를 하냐? 네. 뭐 이렇게 비행하다가 앞 뚜껑 열어놓고 여기를 쏘느냐? 던져. 예.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다면 비행기 추락했겠죠. 그건 아니고 이 뒤에 이제 이 화물칸을 열고 뒤로 미사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미사일을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낙하산을 달아서 떨어뜨립니다. 미니티넬이라는 미국의 주력 ICBM을 낙하산을 달아서 이제 투하를 했는데 이 일정 고도를 낙하하다가 이 미사일이 수직으로 세워진 다음에 미사일 로켓 엔진에 점화됐을 때 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실전 배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능할까 테스트 차원에서 한 거고 실제로 뭐 아직까지 ICBM을 공중에서 발사하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이 C5도 실전 경험도 많이 있는데요. 1970년 7월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처음으로 그 실전 투입이 됐고 그 외에 뭐 대규모 전쟁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걸프전이라든지 뭐 이라크전이라든지 아프간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장에도 여러 차례 뭐 장비, 물자, 사람 뭐 이런 거 수송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자연재해 때 뭐 쓰나미가 났다든지 이런 자연재해 때 이재민을 구조하는 구호품도 이렇게 한 번에 실어버릴 수 있겠군요. 그런 역할도 했다고 그럽니다. 네. 네, 자, C5 갤럭시 살펴봤고요. 이제 러시아 쪽 네. 분석해봐야겠죠. 일단 뭐 마스라고 하기엔 이쪽이 너무 우월해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뭐 발전된 기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안토노프 AN 124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풍기는 분위기가 좀 중후하고 날개가 아래로 이렇게 좀 접힌 게 제가 좋아하는 B50이랑 얼핏 보면 생긴 건 비슷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C5랑. 좀 다릅니다. 잘 보면. 저 앞에 저렇게 꺾이고 저렇게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저쪽은 C5는 어쩐지 좀 얇아 보이고. 이게 대형의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굵은 느낌이 드는데. 그 네 발의 터보팬 엔진을 갖춘 이제 구소련제죠. 우리 소련 시대에 나온 전략 수송기고 이제 C5는 이제 뭐 미국 최대의 미군 최대의 탑재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얘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입니다. 얘가 일단 뭐 체급차가 있다. 원탑이다. 미군, 소련군 뭐 다 합치고 러시아군 다 합쳐서 원탑이다. 150톤의 화물을 싣고 15,700km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속 저 거리도 엄청나고요. 뭐 실는 양도 이미 좀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조종 계통에서는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아무래도 좀 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비포장 활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전차 수송도 물론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의 군수 물자 수송도 얘가 하고 있어요.
나토요?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옛날에는 나토하고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서로 적대적 그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토는 물론 심지어는 미국 물건도 수송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수송을 맡겨요? 방금까지 저희가 전략을 받고 전술은 그보다 사이즈가 좀 작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전술은 포장이 안 된 전선의 활주로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프라든지 플레어라든지 이런 방어 장비, 레이더 경보 수신기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전술 수송기, 폭격기 B-52와 비슷한 존재. 바로 있습니다. 교보제가 갖고 네. 왔습니다. 지난번에 B2 폭격기 교보제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와. 교보제 이 정도 큰 거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시죠, 원생님? 작전에서 한번 성공한 그런 선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유명한 엔테베 작전이라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망을 피해가면서 50피트 정도의 초저공 비행을 해요. 50m면 15m잖아요. 네, 15m요. 항공기만으로 이렇게 또 뭐 이게 수송 보급이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트공대라고. 에이트 공대요? 예. 그 전략 수송과 전술 수송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고주파 결합형 수송기. 공동 개발한 건데 이라고 하고요. 공중 부기기로도 쓸 수 있고요. 헬기 같은 거, 보병 수송 차량, 트럭이나 굴착기, 기중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기종이라